인간의 기억은 기적이라 할 만큼 강력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합니다. 하지만 기억의 작동 방식을 알면 우리는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같은 상황을 눈으로 보고 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편집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또 처음 경험한 것들이나 처음 겪은 사건 사고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한참 지나도 생생한데 어제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것은 인간의 뇌가 일상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것, 집중하고 반복해서 떠올린 것을 더 잘 기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 뇌에서 기억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알면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더 나은 기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신경과학자인 리사 제노바의 기억의 뇌과학입니다. 저자는 하버드대 신경학 박사이고 알츠하이머병을 다룬 소설, 스틸 앨리스 등을 쓴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스틸 앨리스는 전 세계 37개 언어로 번역되어 260만 부가 판매되었고 2014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져 주연 배우가 오스카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기억이란 마치 우리가 숲을 가꾸듯이 의미 있게 여긴 것을 선택하고 강화하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왜곡되고 망각될 때 인간은 오히려 개성적이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법, 알츠하이머병에 저항할 힘이 있는 뇌를 만드는 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책 마지막에는 일단 머리에 들어온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쉽고 정확하게 가져다 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과 망각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리사 제노바의 기억의 뇌과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억의 4단계. 기억은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첫 번째, 부호화 단계에서는 뇌가 인식하고 집중한 대상으로부터 시각, 신호, 소리, 정보, 감정, 의미를 포착하고 이 모두를 신경신호로 변환한다. 두 번째, 강화 단계에서는 뇌가 이전까지 서로 무관하던 신경 활동들을 서로 연관성을 갖는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한다. 이렇게 연결된 패턴은 세 번째 저장 단계를 거치면서 신경세포들이 영구적인 구조 변화와 화학 변화를 겪으면서 지속성을 얻는다. 그런 다음 마지막 인출 단계에서 연결된 패턴을 활성화할 때마다 이전에 학습하고 경험한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회상하고 알고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장기 기억이 생성되려면 4단계가 모두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우선 정보를 뇌에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뇌 내부의 영구적인 변화를 통해 저장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고 싶을 때 저장된 정보를 가져오면 된다. 이전에는 상관없던 신경활동들이 어떻게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억으로 경험되는가? 완벽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디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는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 우리의 경험에 포함된 정보, 즉 감각인식, 언어,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등을 뇌가 수집하면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이 정보들을 연결한다. 바다에 사는 해마를 닮은 이 기관은 뇌 한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는 기억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해마는 기억들을 하나로 묶는다. 기억을 직조하는 직공인 셈이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고 그 의미는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가.
해마는 뇌의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개별 정보들을 한데 모아 나중에 한꺼번에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의 연관된 데이터 단위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 단위, 즉 신경 네트워크는 적절한 자극을 받으면 기억이라는 형태로 경험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기억이든 새로 만들어서 나중에 의식적으로 불러낼 수 있으려면 해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능력에 장애가 생긴다. 알츠하이머병이 공격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해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최초 증상들은 대개 오늘 벌어진 일을 잊거나 몇 분 전에 들은 말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 또는 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손상된 해마로 인해 환자들이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마의 중재로 기억이 강화되는 과정은 시간 의존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다. 내일, 다음 주 혹은 20년 후에 불러낼 수 있는 기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분자 수준에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원 기억이 해마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뭔가가 끼어들면 기억은 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손실될 수도 있다. 가령 권투 선수나 미식축구 선수 혹은 축구 선수가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하자. 머리에 충격이 가해진 직후 인터뷰를 한다면 선수는 펀치, 그날의 경기,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 다음날 인터뷰를 한다면 선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해마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오래 저장하기 위해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교란이 일어나 기억이 완전히 강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 기억 상실을 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손실된 기억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흥미롭다, 놀랍다, 유용하다, 의미 있다, 혹은 어떤 의미로든 기억할 만하다고 여기게 된 새로운 정보는 무엇이든 해마에서 기억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해마는 이렇게 기억으로 전환될 정보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부위들을 반복해서 활성화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특정 부위들이 안정적인 활성 패턴으로 연결된다. 말하자면 여러 부위가 하나로 배선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해마가 필요하지만 일단 형성된 기억은 더는 해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디에 저장될까? 기억은 한 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최초의 경험을 접수한 뇌의 각 부위로 분배된다. 뇌의 담당 부위가 정해져 있는 인지나 운동과는 달리 기억은 저장을 전담하는 신경세포나 기억 피질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운동 등은 각각 전담하는 뇌 부위를 표시할 수 있다. 뇌의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에서는 신경세포들이 우리가 본 것들을 처리한다. 귀로 들은 것을 처리하는 청각 피질과 냄새를 인지하는 후각 피질도 있다. 고통, 온도, 촉각은 정수리 쪽에 있는 체지각 피질에서 담당한다. 엄지발가락을 움직이면 운동 피질의 특정 신경회로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은 다르다.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기억은행 같은 곳에서 기억을 인출해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기억은행 같은 것은 없다. 장기 기억은 뇌의 어느 특정 영역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억할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 기억은 최초로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경험했을 때 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신경세포들이 자극에 활성화된 패턴으로 저장된다.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을 기억하려면 그 음식에 대한 최초의 경험을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처리한 바로 그 신경세포들이 뇌 곳곳에서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선 어제 저녁 식사에 대한 기억 일부가 활성화된다. 기억은 신경세포 집단의 신경망 형태로 머릿속에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다. 내 할머니는 2002년에 알츠하이머병으로 돌아가셨다. 할머니를 떠올리면 나의 뇌는 시각 피질에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청각 피질에 있는 할머니의 웃음소리를, 후각 피질에 있는 할머니가 거의 매일 점심에 요리했던 그린페퍼 양파볶음 향을 활성화한다. 할머니 거실의 붉은색 러그,
다락방에 있던 드럼, 부엌 테이블 위에 있던 피첼레 캔 등도 떠오른다. 뭔가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경험한 정보의 여러 요소들을 활성화하는데 이 요소들은 하나의 단위를 이루도록 서로 엮여 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관찰하면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인출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MRI 스캐너에 들어간 사람에게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말 그대로 뇌를 뒤지는 모습이 관찰된다. 처음에는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뇌 여기저기가 활성화된다. 하지만 처음 해당 정보를 학습했을 때 만들어진 활성 패턴과 일치하는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면 거기서 멈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피험자는 기억났어요 라고 말한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한 사진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의 뇌의 활성화 패턴은 같은 이미지를 눈으로 직접 볼 때 형성되는 활성 패턴과 거의 동일하다. 머릿속으로 미키마우스를 상상해보자. 미키마우스가 보이는가? 머릿속을 뒤진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미키마우스가 보인다. 이때 우리 뇌 속의 활성 패턴에는 미키마우스 그림을 실제로 볼 때 활성화되는 시각 피질의 신경회로가 포함되어 있다. 기억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상상할 때 우리 뇌는 마치 그 이미지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활성화된다. 경험했거나 학습했던 것을 떠올리기 위해 우리 뇌는 처음 그것을 경험하고 학습했을 때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였던 요소들을 다시 활성화한다. 아울러 시각 피질에 저장된 미키마우스의 이미지를 활성화하다 보면 미키마우스의 다른 측면들, 가령 미키마우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함께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미키마우스에 대한 기억에는 미키마우스의 생김새는 물론 소리도 포함될 수 있다. 시각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면 뇌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관련 신경세포들도 활성화될 수 있다. 방금 사례에서는 청각 피질에 위치한 관련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미키마우스를 보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장된 기억을 불러내는 것은 DVD나 유튜브 채널을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다르다. 책을 읽듯이 기억을 읽거나 동영상을 재생하듯 기억을 재생할 수는 없다. 시각 기억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폴더를 훑어보다가 원하는 사진을 확대 축소해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뇌 여러 부분에 흩어져 있지만 서로 연관성이 있는 세포들을 찾아 모아야 기억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지 동영상처럼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의 인출은 기억의 일부가 자극을 받아 기억 회로의 활성화를 촉발할 때 일어난다. 그 기억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억은 동영상을 찍는 카메라처럼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광경과 소리를 끊김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 부분만 캡처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으므로 그중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유는 각자 주의를 기울인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 우리의 감각기관이 마주하는 정보가 얼마나 방대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라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57,600초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노출되는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우리는 눈, 귀, 코, 뇌에 제공된 정보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의미다. 부주의는 뇌 활동의 기본 설정값이다. 부주의한 뇌는 멍하니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지금껏 하던 일을 그저 기계적으로 되풀이한다. 의식의 배후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들이 가득하다. 이 상태로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없다. 뭔가를 기억하고 싶으면 스위치를 켜서 뇌를 깨우고 각성시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대상만 기억하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할지 신경 써서 골라야 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고 따라서 긍정적인 사건들을 기억으로 남긴다. 우울할 때는 행복한 사건이나 즐거운 경험이 기억에 강하게 남기 힘들다. 행복은 우울한 기분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먹구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햇살이 눈부신 순간이 와도 알아차리기조차 힘들다.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날마다 즐거운 것만 보려 하고 기쁘고 경이로운 순간에 집중한다면 이런 순간들을 포착해 기억에 남길 것이다. 이런 시간이 쌓이다 보면 인생은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기억만으로 가득할 것이다. 삶은 늘 온라인 상태이고 쉴 새 없이 새로운 일이 생긴다. 우리 주변은 스마트폰,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메시지 착신 알림, 이메일,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고 패턴 등 집중을 방해하는 것 투성이다. 이 모두가 집중력을 훔쳐가고 나아가 우리의 기억을 훔쳐간다.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충분한 수면, 명상, 약간의 카페인은 집중력 도둑들과 싸울 힘을 주고 집중력, 나아가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나와 같은 X세대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이른바 멀티태스킹이 마치 대단한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모바일 채팅을 하고 눈으로는 넷플릭스를 보는 일이 흔한 일상이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경험에 집중하려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뇌는 기억을 만들려고 애쓰는데 주의가 분산되어 있다면 기억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힘들다. 주의가 분산된 상태로 기억이 간신히 만들어졌다 해도 나중에 완전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을 만큼 충실한 기억은 아닐 것이다. 강력하고 정확한 기억을 심기 위해서는 주의가 하나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정말 기억하고 싶다면 우선 손에 든 휴대전화부터 내려놓자. 그리고 혹시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 도저히 기억나지 않을 때는 잠깐 멈춰 생각해보자. 애먼 기억력을 탓하기 전에 기억력이 왜 그 모양이냐며 스스로를 질책하기 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 같다며 겁을 먹기 전에 차를 주차하는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했었는지부터 따져보자. 지금 이 순간 작업 기억.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를 집중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초여름 저녁 해변에서 아름다운 석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다고 해서 내가 그 석양을 5년 후에 반드시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5분 후에 깡그리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주의 집중이라는 신경 자극이 가해지기에 앞서 먼저 정보 혹은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과정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30초면 휘발되어 버리는 기억들. 지금 이 순간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작업 기억이라 불린다. 지난주나 어젯밤은 물론 1분 전의 일도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작업 기억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내 주의가 쏠려 있는 이 순간의 경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순간,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이다. 바로 지금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본 것, 지금의 감정, 지금의 언어가 전전두엽에 제한된 공간에 아주 잠깐 머문다. 작업 기억은 늘 가동 중이다. 지금 막 경험한 것 또는 주의를 집중한 대상을 딱 필요한 만큼만 보관한다. 머릿속을 스치고 사라지는 작업 기억의 찰나성을 실감나게 해주는 사례들이 있다. 누군가 아무 연관성이 없는 10자리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빠르게 불러주는데 나는 이를 받아 적을 도구가 없다. 급한 마음에 머릿속으로 앞자리 몇 개를 빠르게 되풀이하는데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제깍거리는 것 같다. 나는 혹시나 외운 게 날아갈까봐 숨까지 참아가며 숫자와 알파벳을 미친 듯이 입력한다. 방금 입력한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정보를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입으로 계속 반복하거나 머릿속으로 되뇌면 된다. 다시 와이파이 비밀번호로 돌아가 보자.
웹페이지에서 새로 고침을 클릭하듯 비밀번호를 되뇌면 비밀번호는 다시 지금 이 순간의 정보가 되고 보관 시한을 표시하는 타이머는 리셋되어 15에서 30초의 시간을 벌게 된다. 이 과정을 일정 시간 반복하면 비밀번호는 해마를 거쳐 장기 기억으로 견고하게 저장된다. 작업 기억의 보관 용량. 작업 기억은 지속 시간도 아주 짧지만 보관 용량도 크지 않다. 작업 기억이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얼마나 될까? 매우 적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꽤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다는 사실도 의외다. 작업 기억의 보관 용량은 1956년 조지 밀러가 처음 규명했고 그의 연구 결과는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작업 기억은 15초에서 30초 동안 5개에서 9개까지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전화번호는 대개 10자리다. 한 번만 듣고도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나는 혹시 천재라고 생각한다면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5개에서 9개라는 마법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기억하려는 정보를 맥락을 갖춘 덩어리나 의미 단위로 나누면 된다. 실제로 우리는 늘 이 방법을 사용한다. 가령 우리는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이어서 617-555-4062라고 외우지 않는다. 617-555-4062처럼 끊어서 외운다. 10자리의 수를 지역 코드 3자리, 앞 3자리, 뒤 4자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묶으면 작업 기억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또 보통은 전화번호를 숫자가 아니라 소리, 즉 음운 루프로 변환해서 리듬이나 멜로디를 붙이곤 하는데 이것도 효과적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1206-2007을 그냥 기억하는 것보다 1206-2007로 끊으면 작업 기억에 보관하기가 쉽다. 또한 2007년 12월 6일이라는 의미 있는 3개의 단위로 나누었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수월하다. 의미기억, 내 머릿속 백과사전. 내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그 정보는 한시적인 작업 기억에서 벗어나 해마로 전달되고 강화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붙잡아두는 장기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른바 의미기억은 학습한 지식, 삶과 세상에 관한 사실들을 저장해둔 우리 뇌의 백과사전이다. 이런 정보는 학습 당시의 세부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다. 의미기억은 언제 어디서 그 기억이 생겼는지 등과 같은 개인의 경험과는 분리된 지식이다. 살면서 겪은 특정한 경험과도 묶여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이전에 일어난 일, 특정 장소, 시간과 묶여있는 정보는 일화 기억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일화 기억들을 간직하고 떠올린다. 부다페스트에 갔던 때를 떠올려봐. 반면 의미 기억은 그냥 알고 있는 정보의 느낌이 더 강하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다. 일화 기억은 개인적이고 언제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의미 기억은 정보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없다. 단순 사실만 다룬다. 예를 들어 나는 빛의 속도가 대략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안다. 나는 이 정보를 의미 기억에서 꺼내왔다. 이 정보를 학습할 당시의 특정한 상황에 대해 떠오른다면 일화 기억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대통령 재직 시절에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이 사실을 학습할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아주 어린 시절 배웠기 때문에 긴 시간을 거치면서 일화 기억이 희미해졌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는 잊어버리고 단지 배운 내용만 기억한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라는 지식은 의미 기억이다. 의미 기억은 대통령, 수도, 수학 공식 등 학교에서 배운 것들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모두 의미 기억이다. 나는 11월 22일에 태어났다. 태어날 때의 기억은 없지만 11월 22일이 내 생일이라는 것은 안다.
서류에 기입하는 인적 사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 여부 등은 모두 의미 기억으로 저장된 정보다. 머릿속의 모든 데이터가 의미 기억이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고 싶다면 의미 기억의 생성은 물론 인출도 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의미 기억은 어떻게 생성되고 인출될까? 오래 유지되는 의미 기억은 대개 공부하고 연습해야 만들어지고 여기에 기억을 유지하겠다는 뚜렷한 의도와 목표도 있어야 한다. 평범한 일상을 기억으로 남기는 법. 그렇다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사건이든 평범한 일상이든 일화 기억을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있었던 일들 가운데 겨우 8에서 10가지가 아니라 되도록 많은 추억을 기억으로 남길 수는 없을까? 일상에서 벗어난다. 안 가본 도시로 휴가를 떠나고 가구 배치를 바꾸고 반년 일찍 생일을 축하하고 안 가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렌트해보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평화로운 나날은 일화 기억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다. 모바일 기기를 끄고 세상을 본다. 인지하지 못하면 기억할 수 없다. 시선을 전화기에 고정시킨 채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어제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할 때 내 앞에 줄을 섰던 사람이 실은 유치원 때 단짝 친구였을지 모른다. 아이스라떼를 마시며 추억을 나눌 기회를 페이스북을 뒤지느라 놓쳐버렸을지 모른다. 오늘날 미국 성인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각종 화면 앞에서 보낸다. 밤에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화면 밖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인생을 디테일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입체 세계로 기억하고 싶다면 2차원 화면에서 나와 3차원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 느낀다. 우리는 감정이 개입된 경험을 무덤덤한 경험보다 더 잘 기억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강력한 기억을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늘 스스로와 소통해야 한다. 되낸다. 반복은 기억을 강화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추하고 친구와 통화할 때 그 일에 관해 수다도 떨고 틈틈이 떠올리면 기억을 간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기를 쓴다. 오늘 경험한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글로 써놓으면 미래의 그 경험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록으로 남긴 그 정보를 단서 삼아 오늘 겪은 다른 일들도 떠올릴 수 있다. 심리학자 빌렘 바게나르는 6년 넘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2402가지 사건들을 기록했다. 시간을 내서 그날그날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것만으로도 일화 기억을 되살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냥 기록만 했을 뿐 적은 것을 다시 읽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기억을 인출할 기회를 덤으로 얻지는 못했다. 이후 동료학자가 그의 기억력을 시험해본 결과 충분히 단서만 주어지면 지난 6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80% 정도 기억했다. 일기의 효과다. SNS를 활용한다. 나도 안다 하라. 방금 내가 모바일 기기를 끄라고 했던 것. 소셜미디어가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적어도 일화 기억을 보강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여유롭게 둘러보는 동안 사진들과 거기 붙은 글 한 줄 한 줄이 강력한 단서가 되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한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장 최근의 경험부터 기억이 역순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 우리의 뇌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내는데 도움을 준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 사진첩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둘러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혀끝에 기억이 맴돌 때. 기억력이 저하되는 경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막힘 또는 설단 현상이다. 단어, 특히 사람 이름, 도시 이름, 영화 제목, 책 제목과 같은 것을 생각해내려는 경우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떠오를 듯 말 듯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는 못된 강아지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뇌 어딘가에 숨어 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불러올 수가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모든 단어는 그 단어에 상응하는 신경 부위가 있고 관련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다. 어떤 신경세포는 단어의 시각적 측면을 저장한다. 단어가 활자로 인쇄되었을 때 어떤 모양인지를 저장하는 것이다. 다른 신경세포들은 그 단어의 개념 정보, 즉 그 단어가 무슨 뜻이고 어떤 감각 지각 및 감정과 연관되어 있고 과거에 이 단어와 관련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을 저장한다. 또 다른 세포들은 우문 정보를 저장한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저장하기 때문에 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거나 발음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필요한 세포들이다. 설단 현상은 찾고 있는 단어와 연관된 신경세포들이 일부만 활성화되거나 약하게 활성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 여자 이름이 뭐더라? L로 시작하는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을 모르겠네. 신경 활성화가 추가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더는 나아갈 수 없다. 저장된 단어 정보와 단어의 철자 및 소리의 연결이 불충분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혀끝에 맴돌기만 하고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대개 저절로 해결된다. 한참 후에 단어가 불현듯 의식 안으로 들어온다. 샤워를 하다가 말고 생각나지 않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다 말고 맞아, 제임스 겐 돌피니 하고 떠오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연히 마주친 단서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기억에 불을 붙이기도 한다. 외부의 조력자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답을 얻어내거나 나처럼 인터넷 검색을 해볼 수도 있다. 일단 검색 결과가 나오면 내가 찾던 답을 바로 알아본다. 그래, 이거지. 단어가 혀끝에서 맴돌 때 우리는 종종 단어의 초성이나 글자수 같은 곳에서 희망을 얻기도 한다. 원하는 답에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주지만 결정적인 힌트는 아니다. 어쩌면 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다. 내가 간절히 찾아 헤매는 단어와 발음이나 뜻이 비슷한 단어도 여기에 속한다. 심리학자들은 이처럼 애매하게 관련된 단어들을 신데렐라의 못된 언니라고 부른다. 불행히도 못된 언니에게 다가가면 상황은 뜻하지 않게 악화된다. 이 회방꾼이 우리의 주의를 돌려서 정말로 원하는 단어가 아니라 애매하게 닮은 단어로 향하는 신경 경로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찾고 있는 단어를 떠올리려고 할 때마다 못된 언니만 떠오르게 된다. 대개는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이다. 기억 인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흔한 대상이 이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설단 현상을 겪는다고 해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것은 아니다. 방금 문장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평범한 25살의 젊은이도 매주 여러 차례의 설단 현상을 경험한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다. 기억 손실, 알츠하이머병, 노화, 죽음이 아직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검색을 주저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갑자기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몇 시간을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나지 않은 이름을 미련하게 혼자 기억해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부모들과 달리 그들은 구글 검색의 도움을 받는데 익숙하다. 구글 검색과 기억 인출의 차이. 사실 설단 현상의 빈도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아마도 뇌의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설단 현상을 필요 이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노화와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더 무섭고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이다. 설단 현상을 병증이라고 여기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 인출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다. 물론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갈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생각나지 않던 단어는 언젠가 떠오르게 마련이다. 잠시도 그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다면 검색을 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면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이미 약해져가는 기억력이 더 망가질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마치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기억력을 망치는 첨단 목발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모양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신경학적으로 답을 불러오는 일보다 답을 알아보는 일이 언제나 쉽다. 여전히 답이 떠오르지 않는가? 답은 뇌 안에 있다. 계속 찾아라. 아니면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불현듯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법. 미래 기억은 나중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기억이다. 미래 기억은 정신적인 시간 여행 같다. 미래에 내가 하려는 일을 미리 정해두기 때문이다. 뇌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인 동시에 미래의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떠올려야 하는 기억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기억이기도 하다. 사실 미래 기억은 신경회로가 제대로 뒷받침해주지도 않고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망각의 영역에 속하는 것 같다. 미래의 기억을 잊지 않고 떠올리기 위해서는 미래의 행동으로 옮길 의도나 취할 행동을 지금 부호화해서 기억에 넣어두어야 한다. 부호화까지는 대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학생인 딸을 위해 집에 오는 비행기표를 오늘 취침 전에 예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이제 나는 뇌에게 비행기표를 예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기억이 부호화되었다. 눈에서 멀어지면 기억에서도 멀어진다. 온갖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대개 두 번째 단계다. 주어진 임무를 기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 취약하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똑같다.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기억을 미래에 지금부터 12시간 후에 인출해야 한다. 딸의 비행기표 예약은 취침 전에 이를 닦는 것처럼 강하게 각인된 취침 전의 습관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딸의 비행기표 예약하기라는 기억을 촉발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적어도 하나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예약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미래의 기억이 떠오르게 하려면 외부 단서가 있어야 한다. 시간을 기반으로 단서를 만들 수 있다. 즉, 정해진 시간이 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을 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시 50분이 되면 학교에 아이 데리러 가기로 저장할 수 있다. 미래 기억을 위한 단서 남기기. 미래 기억은 나이와 직업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처럼 누구나 저지르는 부주의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비난받는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성격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예쁘게 포장해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부엌 테이블에 올려둔 선물을 잊어버리고 생일 파티에 빈손으로 도착한 것은 덤벙대는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서가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하고 미래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실수의 가능성만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해야 할 일을 적어둔다. 미래 기억을 도울 외부의 보조수단을 만들 수 있다. 해야 할 일 목록을 미래 기억을 보완하는 안경이라고 생각해보자. 할 일을 적어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을 나중에 기억해 줄 거라고 자신의 뇌를 믿지 마라.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적자. 달력에 메모한다. 미래 기억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니 할 일을 적어둘 때처럼 머릿속의 달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부 달력을 활용해야 한다. 허술한 미래의 기억이 내일 오후 4시 모임을 잊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 뇌는 그 사실을 잊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무엇이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모두 달력에 적어두는 습관을 기르자.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다. 미래 기억에게 이따가 운동하고 싶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해서는 운동하려는 의도를 기억으로 촉발할 구체적인 단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 운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운동을 할지 등과 연관된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이래서는 오늘 안으로 운동을 못한다. 칸막이 알약 케이스를 활용한다. 미래의 기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되는 가장 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약 먹을 시간을 놓치는 것이다. 다행히 이 문제는 알약 케이스와 알람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칸막이가 있는 알약 케이스는 요일마다 먹을 양을 개별 칸에 나누어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스마트폰 일정 관리 앱의 알람 기능이나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앱은 약 먹을 시간에 알약 케이스를 열도록 단서 역할을 해준다. 이 방식은 또 내가 오늘 약을 먹었던가 라고 고민하지 않도록 일화 기억을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 절대 안 보일 수 없는 장소에 단서를 배치한다. 밤에 자기 전에 먹어야 할 약이 있다면 약통을 캐비닛 안에 안 보이게 숨겨둘 게 아니라 칫솔 옆에 잘 보이게 두어야 한다. 평소와 다른 일과에 주의해야 한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일부를 미래의 기억의 단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취침 준비를 하다가 이를 닦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던 일과에서 벗어나거나 늘 하던 일을 일시적으로 못하게 되면 지금껏 의지해오던 단서가 옮겨지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령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거른다면 약을 먹는 것도 잊어버릴 수 있다. 평소와 다른 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달라지거나 누락된 일상적 행위에 딸린 미래 기억이 없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알츠하이머병에 저항하는 뇌. 나이는 알츠하이머병의 최대 위험 요소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억 손실은 65세 미만의 연령에서는 드물지만 65세를 기점으로 사례가 급증한다. 65세의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다. 85세가 되면 셋 중 하나가 환자가 되고 곧바로 둘 중 하나에 근접해 간다. 우리 중 절반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되는 셈이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을 잃는 것이 뇌의 숙명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알츠하이머병이 노화의 통상적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유전적 원인으로 조기 발현 치매를 겪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환자 중 단 2%뿐이다. 나머지 98%는 물려받은 유전자와 생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DNA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아밀로이드 퇴적물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암이나 심장병처럼 알츠하이머병도 예방책이 있다. 알츠하이머병이 하루아침에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드러날 정도로 아밀로이드 찌꺼기가 쌓이는 데에는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 그만큼 예방책을 실천할 시간이 많다는 얘기다. 알츠하이머병 예방법. 우선 먹고 마시는 것부터 이야기해보자. 지중해식 식단이나 마인드 식단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3분의 1 내지 절반가량 줄여준다는 것이 몇몇 연구를 통해 확실히 알려졌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미국 식약청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약을 승인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그 약을 사겠는가? 당연히 살 것이다. 지중해 식단과 마인드 식단은 모두 녹색 채소, 밝은 색의 베리, 견과, 올리브오일, 통곡물, 콩, 생선을 포함한다. 수년간 사람들은 내게 알츠하이머병 질환 예방을 위해 레드와인을 마셔야 하는지 묻곤 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다는 바람을 온몸으로 드러내면서 말이다. 내 대답은 늘 그들을 실망시킨다.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D의 수준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다. 따라서 비타민 D 결핍이라면 보조제를 섭취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좋다.
비타민 B12 결핍도 치매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부터 다르다. 다행히 이 경우 비타민 B12 보조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런 증상은 해소된다. 경험상 심장에 좋으면 뇌에도 좋고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좋다. 그러므로 이미 심장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뇌 건강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고혈압, 비만, 당뇨, 흡연 등은 모두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 몇몇 사후 부검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80%가 심혈관계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수면이 알츠하이머병 진행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수면의 효과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만성적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다. 이런 결론을 보면 무섭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한다. 적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직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아밀로이드 수치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수면 부족인 채로 긴 세월 살아왔다 해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 하루하루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도록 싸울 기회가 아직 있다. 오늘 밤 충분히 자면 된다. 걷고 뛰고 배워라.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운동이라도 해야 한다. 유산소 운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치매 위험 감소와 연관성을 보였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동물 표본에서도 운동이 아밀로이드 수준을 낮춰주었다. 운동은 수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앞서 설명했지만 수면은 정상적인 기억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줄인다. 매일 빠르게 걷기만 해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40% 줄이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코 작지 않은 효과다. 역시 운동은 효과가 있다. 운동과 정신활동 모두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촉진한다. 해마는 기억 형성에 필수적이고 알츠하이머병으로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다. 운동과 정신 자극은 병과 싸우고 병에 희생된 신경세포를 대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거나 인지활동이 부족하면 뇌가 줄어든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해마의 크기가 작아진다. 뇌가 작은 사람은 뇌가 큰 사람에 비해 기억력이 좋지 않다. 끝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기억 손실을 예방하고 싶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다. 알츠하이머병 증상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시냅스 손실이다. 뇌는 평균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시냅스의 개수는 늘 유동적이다. 신경 가소성에 의해 시냅스는 늘 새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신경 연결,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기억의 뇌각 읽어드렸습니다. 결국 기억이라는 것은 스스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고 강화하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더 나은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부터 나의 기억의 숲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